이제 제1회 대산 농촌 포럼이 이제 클라이막스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세션 농으로 여는 미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포럼에 좀 많은 분이 오셨어요. 그리고 저희가 사전 신청을 받았는데 그 재단하고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그러니까 새로운 이름들을 굉장히 많이 발견하고 약간 긴장도 되고 또 설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침부터, 그러니까 지금 우리 김정석 박사님이 고등학교를 어떻게 다녔는지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침부터 지금 오후 늦게까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처음에 이제 이 시간 얘기했을 때 누가 그러셨잖아요. 실화냐? 근데 그 실화냐 하신 분도 여기 앉아 계세요 지금. 네, 그 이 실화를 여러분이 같이 이어가지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 먼저 이 단상에는 아까부터 계속 함께 하셨던 이제 세 분의 발표자분과 또 세 분의 토론자분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이 시간은요, 어떤 세션 안에서 주제의 벽을 그냥 허물어 버리고, 청중에서, 그러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좀 궁금하신 내용들, 질문을 해 주시면, 알아서 손을 들고, 그건 내가 얘기할게 하고, 그렇게 한번 좀 재밌게 해보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만약에 저희 그 지원자가 없을 경우에는 임의로 지목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니 여기서 어느 분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아주 심플해지죠. 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시작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아까 단톡이 아니라 네. 자, 그러면 되게 여러 가지의 질문들이 많이 들어왔는데요. 제가 질문에 대해 어느 분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하고 간단한 이야기를 드리면 또 그분이 받아서 나는 이런 거를 질문하고 싶다, 아니면 이 자리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마이크를 그렇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먼저 제일 먼저 질문을 해주신 분을 모시겠습니다. 경남 고성의 그 강희원 선생님 어디 계신가요? 네, 네. 가장 먼저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지역 농업인과의 화합 소통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고민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자, 어느 분이 답을 하셨으면 좋겠는지 진행하셔도 좋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아침부터 경남 고성에서 차를 운전해서 올라온 강소농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는 경남 고성의 강희원입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된 거는 저의 이제 농업 친구 이지연 님이 이 대산에 대해서 처음 알려줬어요. 그래서 알게 되었는데, 이제 저는 초짜 농부예요. 개화기 이래 아마 저희 집안 제가 1호 농업인이에요. 그래서 좀 너무 노베이스로 내려가게 된 건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4년 차가 넘도록 로컬이라든지 제가 그때는 서울에서 집이 여기 성북이었거든요. 경남 고성까지 운전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강소농에서 하는 교육을 들었었거든요. 농진청에서 디자인했던 이제 농업인 경영 프로그램이었는데 저는 되게 감명 깊은 강의였어요. 그래서 계속 찾아갖고 들어가면서 누군가는 이 교육을 계속 계승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고성에 뿐 아니고 경상남도 기술원에서 하는 것도 계속 들어왔는데 2년 듣고 나니까 갑자기 농진청에서 돈을 끊었어요. 그래서 없어진대요. 저는 쇼크를 받았죠. 되게 좋은 프로그램인데 왜 없어질까? 그리고 진짜 농촌에서는 보조금이나 지원 사업 같은 게 없으면 자생하는 게 불가능한 걸까? 그래서 누군가가
아까 이제 김정현 대표님께서는 소외가 되기 싫기 때문에 우리 하기 싫다 해도 또 모이게 된다고 하셨는데 일부분은 공감하지만 저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청창농들하고 기존에 원래 계셨던 농업인하고는 지원 사업에 다들 수혜자였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나이도 끝났고 이래저래 수혜를 못 받는 상황이에요. 근데 수혜를 받고자 제가 농업을 듣게 된 거는 아니고 누군가는 이 좋은 교육에 대한 거를 연결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이걸 되게 못 따라가시고 젊은 분들은 답답한 거예요. 아니 이 빤히 보이는 걸 왜 못하지? 그러다 보니까 나 이거는 조금 할 줄 알겠는데 하고 그런 거를 손대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강소농 회장을 나서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소문자 아이인데도 제가 맡게 돼서 하게 됐는데 없었던 지원금을 찾아서 되살려서 지금 2년째 교육을 이어오고 있어요. 근데 고소고발이 들어왔어요. 그러고 나니까 제가 나는 환대받지도 못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소통이 기반이 돼야 되고 로컬에서 좀 더 소통 기반으로 많이 깊숙하게 연계가 돼야 되는데 나는 이 자리가 내 자리가 아니다. 지금 제가 그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아까 진정은 대표님도 7년 차 이제 시스템 구축하시고 하는 단계에 오셨는데 꼭 진정은 대표님 아니더라도 야 4년 차면은 너는 아직 쩔이야. 넌 더 굴러야 돼. 하실지 아니면은 야 너는 맥락을 너무 못 잡아갖고 그럴 것 같으면 자립도 안 된 상태다. 저는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강소농 활동한답시고 남편 그 줄 하나 잡아주는 것도 못하면서 내가 어떻게 이런 활동을 이어갈 수 있을까? 현실적인 고민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혹시 누구라도 좋으시니 좀 조언을 좀 듣고 싶어요. 네, 굉장히 고민이 깊으신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정책적인 관련한 부분이기도 하고 또 그 안에서 또 이제 지금 다 너무 어려운 얼굴을 하고 계세요. 어떡하죠? 이럴 땐 어떡하죠? 우리 김정석 박사님이 얘기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지금 말씀하신 거는 사실은 그 사정을 이런 자리 말고 누군가 자세히 듣고 구체적이고 특수한 그 내막을 잘 아시는 분이 조언을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제가 무슨 지금 얘기를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릴 건데 아마 지금 경험하신 사정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 미리 말씀드리고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보조금 정책과 관련해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까 하시던 말씀 중에 농촌에서는 보조금 없이 자생이 불가능한가 이런 그 질문을 스스로 던지셨는데 이거 많은 분들이 저희 같은 연구자들 중에도 이런 고민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두 가지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는 그럼 뭐 보조금 없으면 다 굶어 죽는가 한국 농촌에서 그렇진 않죠. 자생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라는 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보조금 없어도 굶어 죽지는 않아요. 근데 보조금이 있으면 지금보다는 꽤 훨씬 뭔가 더 잘하거나 나아질 것 같은데 그게 없어서 못하니까 보조금 없이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제 생각에는 보조금 안 받아도 굶어 죽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농민 중에. 자영농 중에. 그러니까 표현을 보조금 없이는 자생이 불가능한가 이건 좀 굉장히 좀 극단적인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보조금이 무엇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고민을 많이 하는 건데 보조금이잖아요. 좀 유식한 척하면 보조성의 원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책 용어로 subsidiarity principle이라는 건데 보조금이라는 말이 딱 그 말에서 온 말이에요. 말하자면 뭐냐면 보조금으로 가는 정부의 돈은 어떤 돈이냐면 본인이 뭔가를 막 하려고 하는데 그게 개인의 사적 이익이 아니라 본인에게도 좋지만 공익적으로도 좋고 남들에게도 좋은 일인데 막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필요한 게 그 일을 하려면 100 정도가 필요한데 본인이 갖고 있는 게 뭐 한 50밖에 없다. 그러면 나머지 50을 채워주는 게 보조금이죠.
근데 이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꽤 많은 경우에 정부가 먼저 50 줄 테니까 네가 나머지 50 채워갖고 이거 해라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본인이 먼저 하는 것이고 모자란 부분을 정부가 채워주는 게 보조금의 원칙인데 실제로는 그 원칙대로 보조금이 사용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게 많은 문제가 있다라는 거고 그 관계를 말씀드리고 싶고 인간관계 문제는 저는 농촌에서는 시간이 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워낙에 몸에 배인 태도나 말투나 이런 것들이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시골 출신이라서 덜하지만 안 그런 경우 그리고 저는 시골 출신이지만 제가 경상도 이런 데 가면 좀 힘들 수 있습니다. 저 충남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이 약이라고 생각을 하고 때로는 뭐 제 생각에는 10년 지나도 외집 것이라고 부르는데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마음 느긋하게 잡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예, 그 정도로. 저기 예, 그 아무래도 안 보실 것 같아서 그 제가 항상 조심한 건 어디 나가서 말 많이 하지 말고 그렇긴 하지만 김정수 박사님이 하실 얘기가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좀 결이 좀 다른데요. 제가 그 토론문에 맨 끝에 썼는데 제가 조그만한 트랙터가 있어요. 예, 싼 거 20년 된 거. 예, 그때도 한 20-30년 된 거니까 지금 뭐 트랙터가 워낙 튼튼해서 굴러가거든요. 근데 꼭 빠져요, 논에. 예. 그러니까 항상 조심해서 하죠. 20년 썼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딱 빠지면 이게 막 등골이 서늘하거든요. 이게 작은 기계니까 잘 빠지거든요. 그러면 그 밖에 나가서 논둑에 앉아서 일단 담배를 물고 난 다음에 전화기를 핸드폰을 꺼내요. 저쪽에서 다른 큰 막 트랙터 보면 부럽고 나도 저거 갖고 싶어 막 이런 생각들. 그건 본능이에요, 선생님. 본능이에요. 근데 제가 전화번호를 이렇게 그 친구들 번호 중에서 어떤 걸 고르냐 하면요, 아는 척하지 않을 친구 있어요. 예, 그러게 원망하지 않을 친구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머 어떻게 해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친구 있거든요. 그 사람한테 전화해요. 야, 나 빠졌거든. 뭐 그래서 예. 아유, 야, 그렇게 조심하지. 그건 뒤로 들어가면서 쳐야 돼. 이렇게 아는 척하는 애는 꼴도 보기 싫어요. 그죠? 예, 그렇게 얘기하는 꼭 그렇게 얘기하는 친구 있습니다. 그거 본속 못 받고요. 그러니까 저는 선생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이건 너무 과도할 수 있지만 그런 친구한테 내가 2시간 동안 이야기하고 싶은데 들어줄 수 있어라고 얘기하시는 게 혹시 선생님한테 필요하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저도 한 말씀 보태고 싶은데요. 네. 저는 사실은 금이사장님만큼 그런 경험적인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제가 말씀 듣기 중에 그러니까 들은 것 중에 하나는 과연 소통하는 주체가 어떤 자격이 필요로 하냐 그런 질문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다. 그 대답은 아까 김정현 대표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전 너무 인상 깊었는데 프랑스인들은 하루 종일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풀다 보면 이렇게 되는 거지. 굳이 그러니까 이야기를 할 줄 아는 능력만 있으면 되지 않냐. 제가 예전에 그 커뮤니티 가든과 관련된 연구를 좀 했었는데 커뮤니티 가든도 보면 그 운영이 되면서 그 특히 지도 그룹의 리더들의 역할이 중요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우수 사례라고 한번 찾아갔더니 그 리더이신 분이 난 더 이상 이야기하기 싫어. 난 이제 못하겠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리더분들이 제발 힘이 안 빠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질문에 대한 답이 되셨나요? 네. 네, 결국은 그겁니다. 네. 다음은 이제 진정훈 대표님한테 질문이 좀 많이 들어왔는데 그 제주로부터 운영하실 때 가장 힘들었던 부분, 아까 얘기를 조금 하셨던 것 같은데 고민이 되는 부분과 매출이 급등하게 된 원인을 좀 알고 싶다고 질문하신 분 누구신가요? 돈이 되니까. 네. 뭐 혹시 더 첨언하실 게 있나요? 그냥 마이크 들고 한번 더 설명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농촌에 종사하고 있진 않지만 도시랑 농촌 연결하는 것에 관심이 많아서 이 자리에 참석을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제주로부터 대표님 이야기가 인상 깊어서 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네, 가장 궁금하신 건 매출인가요? 네, 아무래도 수익성 부분에서도 좀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저도 이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앞으로 만약에 그런 일을 하게 된다면은 네, 아무래도 경험 있으신 분께 조언 삼아 네, 궁금했습니다. 네, 앞에 이제 선생님이 얘기해 주신 거와 좀 연결되는 이야기이긴 한데요. 저희가 지금 7년 차이지만 3년 차까지는 저희 멤버들에게 월급을 30만 원을 주고 월 50만 원을 주고 사실 그러던 시절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 시간을 견디는 게 사실 굉장히 힘들었고요. 그 시간 동안 저도 다시 또 회사로 돌아가야 되나? 면접도 보기도 했고요. 그런데 진짜 이게 운명 같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어쨌거나 포기하지 않고 저희가 그 3년을 버텨냈고요. 4년 차 때 이게 사회적으로는 좋지 않은 이슈이긴 하지만 이제 코로나가 시작이 되면서 바깥에서의 어떤 활동들보다 집안에서 식사를 하거나 그런 일들이 이제 점점 많아지게 되면서 조금 더 집안에서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지는 않을까? 그런 고민들을 사람들이 많이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그 3년 동안 그것을 쌓아놓지 않았더라면 아마 이 기회는 저한테 오지 않았겠죠. 근데 그렇게 3년 동안 저희가 꾸준히 쌓아놨기 때문에 그 4년 차 때부터 사실은 매출이 거의 4배가 넘게 성장을 했고 그렇게 매출이 한번 성장을 하고 나니 계속 이제 고객님들도 저희 이제 사이트에 들어와서 여기 플랫폼은 좀 특별하네. 여기는 왜 이렇게 말이 많지? 상세 페이지가 왜 이렇게 뭐 10페이지까지 이렇게까지 나오지? 이런 궁금증들이 오히려 고객들한테 저희는 좀 신뢰를 많이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요인들이 저희들 현재의 우리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지금도 저희가 하는 그런 활동들에 비해서 매출이 어떻게 보면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가끔씩 그 IR 투자 발표나 이런 것들을 가면은 너는 왜 이렇게 야망이 없니? 이런 대답들을 많이 듣게 되거든요. 그렇더라고 하더라도 저는 저한테 중요한 일이 이 일을 하는 내 모습이 좋은지 내가 이 일이 진짜 즐거운지 10년 뒤를 생각해 봤을 때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 자랑스러울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결국에 그거는 다 사명감으로 오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어떻게 보면은 많이 남지는 않을 수는 있겠지만 저희 농부님들 같이 일하시는 이제 생산자분들에게 저희가 농협에 드리는 가격보다 좀 더 나은 가격으로 드릴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저한테는 충분한 목표가 되고 그것을 알아봐 주시는 농부님들이 계속해서 제주로부터에 들어오고 싶어 하시고 또 그걸 알아봐 주시는 소비자님들이 계속 늘어날 테니까요. 좀 멀리 보는 그런 장기전의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1, 2년을 하고 끝내야 되는 일들이 아니라 좀 멀리 정말 10년, 그 20년 정도를 내다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해 주셔서. 네. 근데 이어서 질문 하나가 더 있는데 요거까지만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플랫폼을 어느 정도까지 키우시겠냐? 라는 질문을 하신 게 있는데 이제 어느 분이 질문하셨죠? 네, 본인의 성함을 좀 이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로를 연결하는 의미에서. 네. 네, 저도 경남 고성에서 6시간을 달려온 이현복이라고 합니다. 제가 그 플랫폼 관련돼서 질문을 드린 건 사실 뭐 여기 모이신 분들 그리고 대산에서 추구하는 것들이 이게 사실 사회적으로 그 많이 통용되는 그런 가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치를 소비하고 가치에 대해서 나누고 이런 것들인데 그 제주로부터를 제가 사실 와이프가 이야기를 많이 해서 듣긴 들었었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자세하게 들은 적은 없어요. 근데 들어보니까
그런 가치를 그러니까 소비자와 생산자의 그 가치를 소비자에게 잘 전달하고 막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서 이제 좀 발전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사실 그런 가치 소비는 사실 파급 능력이 커서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나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플랫폼을 어느 정도까지 키우실 건지 그러니까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확장성이 어느 정도 될 수 있을까? 이런 가치 소비를 하는 소비자들이 많이 늘어날까? 그리고 이제 그런 가치를 전달하는 일 자체가 사실 그 다른 상품을 파는 것보다는 그 노동력이나 이런 그 시간 투자나 이런 게 되게 많이 들 건데 어느 정도 어느 규모까지 생각하고 계신지 그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질문을 추가해서 드려봅니다. 네, 사실 그 아까 이제 발표 장표에서도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제가 이 제주로부터를 처음 만들 때부터 꿈꿔왔던 것은 남해로부터 동해로부터 이 정도는 하자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사실. 그리고 정말 처음 꿈은 마켓컬리 정도로 만들어보자라는 생각이 사실 많기는 했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로컬의 일을 하다 보니 조금 더 그런 기술적인 것보다 좀 더 이제 가치 지향적인 것을 제가 이제 추구하게 됐는데요. 저는 요즘에 그 소비자들이 단순히 어떤 물건을 필요해서 사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점점 더 내 가치를 드러내기 위해서 소비를 하고 그런 것들을 오히려 또 더 바이럴을 시키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시장 자체가 오히려 지금 작을 뿐이지 점점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확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제주로부터가 어떻게 보면 가끔씩 이제 그런 질문들을 또 받기도 하는데요. 너네 귤 공판장에서 파는 것보다 못 파는 거 아니야? 이렇게도 말씀을 이제 듣기도 했었어요. 그렇기는 하지만 저희가 이렇게 로컬의 플랫폼을 확장하다 보면 이것이 계속 저희가 매출로서 좀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매출에 대한 얘기는 저도 사실 자신이 없기는 해요. 정말 내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그리고 진짜 갈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도 많이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금 제가 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꾸준히 해나간다고 하면은 저는 정말 100억 기업 한번 사실 해보고 싶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제자리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야망이 있는 분이셨네요. 네, 다음 질문은요. 김정현 선생님한테 또 질문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 연암대학교 최상훈 교수님께서 해주신 질문인데 어디 계신가요? 네, 교수님께서 굉장히 길게 해주셔서 그냥 말씀으로 다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김정현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우리 제주로부터가 매출을 막 올리면 다른 데가 매출이 막 떨어지거든요. 제로섬 게임이니까 농업은. 예. 결국 첨단 농업, 과학영농, 뭐 스마트팜 이런 것들을 지금 얘기들을 많이 해왔지만 결국은 국민소득 5만 불 시대가 가도 밥은 3끼만 먹으니까요. 지금 농업의 이제 돌파구는 국민들이 또는 납세자들이 농부라는 사람들이 단순히 나하고 다른 누군가의 직업이 아니고 농촌이라는 공간이 단순히 나하고 다른 누군가 사는 공간이 아니라 우리가 나라 지키는데 국방비 쓰듯 우리 정신문화 유지하기 위해서 문화재 유지 비용 사용하듯 우리 생명국간 지키는데 비용을 지불해야 되겠구나 하는 인식이 높아질 때 중요한 돌파구가 된다. 그런데 그게 프랑스를 비롯해서 유럽은 상대적으로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그런 데 올라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스위스를 포함해서 아주 헌법 명시도 돼 있고 양쪽을 다 경험한 입장에서 보셨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어디서부터 아까 어떤 분이 아이들 때부터 얘기도 했지만 굉장히 공감하지만 그때까지 제가 못 살을 것 같아가지고 어디서부터 또는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좀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인가
예,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최상원 선생님 되게 존경하고 팔로우하고 있는 사람인데, 제가 그런 말씀, 연수 오신 분들 중에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뭐 프랑스 잘 살잖아. 뭐 걔네는 뭐 이미 시스템적으로 다 돼 있으니까 쟤는 그럴 수 있지. 뭐 부럽네. 그런 생각으로 오시다가 막상 현장에 들어가 보시면 쟤네 저거밖에 못 받아? 월급 저거밖에 안 돼? 근데 왜 해?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삶을 바라보는 가치. 제가 안내하는 농장들이 실은 일반적인 곳은 아니에요. 근데 여기 오신 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관행농 아니면 대규모 농장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삶의 가치, 지속 가능성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붙잡고 있는데 유지할 수 있을까? 함께 할 수 있을까? 물려줄 수 있을까? 내 아이가 조금 더 나은 건강한 먹거리를 먹고 사는 세상을 남겨줄 수 있을까? 고민들을 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셨다고 보고 그런 목적으로 오신 연수단이기 때문에 저도 그런 분들을 소개시켜 주시고 힘내세요. 이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늘 소비자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했었어요. 소비자가 바뀌어야 결국은 제대로 된 농산물을 짓는 생산하는 분들이 살 수가 있어요. 이게 도시민들, 아이들 교육 멀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때까지 못 사신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영국에서 한 요리사가 아이들한테 먹일 유기농 차에다 싣고 다니면서 먹긴 급식혁명이 불과 20년 만에 많은 것들을 바꿨거든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에너자이저 하잖아요. 한번 뭐 한다 그러면 세계 1등이에요. 단결력 끝내줘요. 행동력 최고예요. 다만 좀 더 각각이 싸우고 있는 힘들을 제도적으로 묶고 지원해주고 그게 단기적인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갈 수 있도록 조금 더 한 목소리를 내는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 가액 얘기를 우리 금 선생님께 더 강조해서 질문을 좀 해주십사 했던 게 바로 최상원 선생님 포스팅에 후계농들 3명이 다른 길을 선택했다, 극단적인 길을 선택했다는 것 때문에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이 가족농 또 부부농에서 각 개별의 노동력이 인정받는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가액이 기존 농들한테 좀 더 강력하게 홍보되고 교육되고 당신대에서 끝나고 이거 농지 다 택지로 가? 이게 다가 아니라 당신의 후계농이 있다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이고 그 아이가 제대로 된 농업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과정들이 필요한지 끊임없이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연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연대하지 않으면 고립되고요. 고립되면 힘들어지고요. 그러면은 기운 빠지면 어느 날 포기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으려면 연대해야 되고 그 연대의 힘으로 같이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큰 목소리로 정부에다가 단기로 끝나지 마. 봐. 프랑스 75년 됐어. 100년 됐어. 끊임없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보완하고 지지하고 지원할 수 있는 힘을 계속 물어붙이는 그것들한테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를 내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 힘만으로는 안 되니까 소비자들이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좋은 농산물 만드셔도 소비가 안 되면 못 하시잖아요. 그래서 소비자 교육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함께하는 도농의 일을 같이 가고 그 다음에 농민 안에서의 자발적인 교육, 기존 농들의 생각 전환에 대해서 좀 더 관심 갖고 노력하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한번 한다고 하면 하는 나라니까 저는 늘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근데 선생님, 프랑스는 농민의 자격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는지를 묻는 질문이 있었는데 연관해서 같이 말씀 좀 해주시죠. 네. 프랑스는 농민이 그 식량 생산자를 넘어서 환경 관리, 경관 유지, 그다음에 가장 근본적인 먹거리를 생산하는 굉장히 중요한 존재로 인식이 돼요. 그래서 이 생산자들과 만나는 시장의 역할이 시민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로 인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걸 직접 생산한 사람한테 가서 사고 먹고 이 사람을 지지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이 있고 그게 일상으로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함께 사는 세상 그리고 도농이 분리되지 않았다라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들이 좀 더 사회에서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저희가 도농연대가 강력해지고 건강한 소비, 건강한 생산이 함께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농민의 자격은 죄송합니다. 자꾸 딴 데로 세가지고 교육을 받아야 돼요. 1년 정도 과정을 거쳐서 농민 이수 과정을 거쳐야 되고요. 그다음에 자료집에는 드렸는데 40세 이하의 그 진입농들한테는 지원금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1년 정도 교육을 받고 실습, 그 안에 실습이 포함이 돼 있고요. 그런 기본적인 자격을 갖춘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그런 거 없이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럼 지원금을 못 받아요. 근데 그런 과정을 거쳐서 가는 사람들은 EU 지원이나 또 나라에서 주는 그런 정착자금 같은 DGA 같은 정착자금 같은 것들의 수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무는 아니에요. 의무는 아니지만 내가 좀 더 수월하게 진입농이 되기 위해서는 그 교육 과정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최 측에서 혹시 제2회 포럼도 저 주제로 한다면 절반은 소비자, 납세자분들이 오는 포럼이면 좋겠어요. 자칫하면 우리끼리 리그에서 서로 위로하는 측면들이 많아서 그런 말씀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사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오신 분 중에서 농업과 관련되어 있는 분들도 많이 오셨지만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또 농업과 관련 없는 이제 소비자 영역이라든가 일반 시민, 뭐 학생 이런 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셨어요. 그래서 포럼을 더 이제 내실 있게 이어가라는 말씀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질문은요. 경기도 그 30여 개 농촌체험 휴양마을 말씀을 해주신 선생님이 어디 계실까요? 네, 마이크를 좀 주시겠습니까? 이제 이 함께 이제 하시는 일들 하고 그 다음에 질문 요지를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누구에게 하실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농촌 체험 휴양마을의 농어촌 체험과 농어촌 분들이 이제 판매하시는 생산물을 직접 중개해주는 플랫폼 운영한 스타트업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창업한 지는 1년쯤 됐고요. 말씀하신 제이커브를 열심히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제 질문은 저희가 지금 이 실무를 하면서 마을들과 지금 소통을 굉장히 많이 하는 상황인데 마을들하고 이제 실무 현장에서 부딪히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농부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마을 분들의 디지털 업무 소화 역량이 부족하다는 것 하나랑 그다음에 농업이나 체험 같은 이제 관광 자원이나 생선 자원들을 이제 운영하시는데 자동화가 많이 부족하다라는 문제 하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분들이 이제 생산하거나 이제 만드시는 자원들을 판매를 하셔야 되는데 홍보나 마케팅을 하시기 위해서 콘텐츠나 어떤 데이터 같은 걸 생산하시는 게 굉장히 어려워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련해서 저는 이제 그 농어촌에 대한 디지털화가 어느 정도 농어촌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워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관련해서 지방 정부나 플랫폼, 그러니까 저희 같은 기업들 그리고 제주로부터 같은 플랫폼 사업자들이나 아니면 이런 기업들 그리고 지역 단위 협의회 분들 이제 그런 분들의 역할 분담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지금 같은 일들이 해소가 될 수 있을지, 그리고 계속 말씀하시는 그 연대나 이런 부분에 대한 협동 기반의
디지털 농업 구조를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많은 분들의 대답을 좀 기다려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복수의 지금 대답을 원한다고 합니다. 자, 이춘수 교수님, 네. 준비하고 계시죠? 네, 그 디지털 전환이라는 용어 쓴 제 잘못이네요. 네. 아니, 정말 중요한 말씀을 좀 하셨는데 우선 저는 좀 그걸 한번 짚고 싶습니다. 시설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 최근에도 보면 그 도매 시장에 전자성품장이 도입이 됐거든요. 정부나 AT에서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 종이로 쓰던 거를 입력을 하면 훨씬 더 쉽게 할 텐데 왜 안 하지? 근데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주로 성품장은 기존까지 계속 그 운전기사분이 쓰셨던 거예요. 그리고 한편은 뭐냐면 우리 세대가 그러니까 그런 말대로 디지털이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익숙한 세대가 보기에는 이 입력이 더 쉬운데 농가들 입장에서는 쓰는 게 더 쉬우신 거예요. 그래서 아까 디지털 전환이 핵심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사실은 좀 더 세심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행태까지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좀 제안을 했던 게 뭐냐면 그 운전기사분들이 쓰는 부분은 사실은 또 다른 방법을 대안해야 되는데 이 쓰는 게 익숙한 부분들은 뭐냐면 요즘 AI, OCI 기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그냥 그 쓴 거를 인식하는 기술이 요즘 엄청 발전했어요. 그래서 그런 다른 대안을 찾자 그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제가 이게 이제 두 번째와 연결되는 건데 그 앞서 제가 토론문에도 적었고 토론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은 기술 도입을 목적처럼 쓰는 것이 정말 조심해야 된다. 이것은 사실 역할 분담하고도 관계 있거든요. 역할 분담과 왜 관계가 있냐면 어떤 기술을 도입을 해야 되고 어떻게 도입해야 되는 부분의 시작은 기술의 수요자로부터 시작돼야 된다. 즉 농가로부터 시작돼야 되고 지금까지 하고 계신 스타트업으로부터 시작된다. 그 필요성, 그 필요를 한 그 주체로부터 나와야 되지 외부에 있는 누군가들이 그것이 당신들이 필요로 하니까 그것을 도입해야 된다고 보는 인식은 정말 위험하고 그 자칫하면 정말 지금도 사실 그런 문제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정말 비효율적인 투자. 그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디지털 전환 이야기하면서 데이터 구축 많이 하거든요. 빅데이터 구축한다고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였는데 그 뭐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쓸 데이터가 없습니다. 열심히 기상 데이터 입력하고 했는데 정작 생산성을 측정할 수 있는 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역할 부분과 동시에 어떤 그 기술의 도입 방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렸던 필요와 쓰임새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그리고 주체는 바로 그것을 쓸 분들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 그래서 첨단 기술이 아니라 적정 기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도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어서요. 우리가 이 기술이 새로운 기술이 나왔다고 해서 꼭 그것을 써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리고 저도 이제 농부님들을 많이 만나면서 많이들 하시는 고민 중에 하나가 우리 홈페이지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어디에다가 맡기면 좋을까?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제가 결사코 반대합니다. 만드시지 마시고 기존에 있던 걸 쓰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홈페이지라는 것이 결국에는 내 스토어를 이제 만들고 싶다라는 의미이신데 너무나 잘 만들어져 있는 것들이 지금 많이 있거든요. 그것이 뭐 스마트 스토어일 수도 있고요. 카카오톡일 수도 있고요. 쿠팡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굳이 홈페이지를 만드는 그 비용을 쓰지 말고 기존에 있는 기술들을 잘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또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것을 판매를 할 때 꼭 이것을 플랫폼에 올려놓고 팔아야 되느냐. 저는 그 플랫폼을 먼저 만들기 전에 실험을 먼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뭐 당근 마켓에 올려서 내 상품을 한번 팔아본다든지 또는 개인 고객들이 다들 있으실 거잖아요. 그러면 뭐 전화번호를 다 등록해놓고 그러면 카카오톡으로 다 연동이 되죠. 그러면 내 프로필 사진에 저 이번에 뭐 팔고 있어요. 그런 것들도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하나의 플랫폼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충분히 이 디지털 전환을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좀 말씀을 개인적으로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농부님들한테도 많이 전달해드리는 이야기라서요. 한번 같이 곁들여 봤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공동적인 질문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어울누리 이희 이사장님 어디 계신가요? 네. 마이크를 좀 주시겠어요? 오늘 이제 농업인이 아닌 교육인으로서 이 포럼을 보고 이제 시사하는 느낌이 되게 새로우셨던 것 같은데요. 여기서 또 이제 선생님들께 또 질문을 좀 해보고 싶다고 하십니다. 네, 저는 실은 질문보다는 이제 듣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나누고 싶어가지고 말씀을 올렸는데요. 실은 방금 전에 우리 김정현 선생님과 우리 연암대학교 교수님께서 제가 듣고 싶었던 얘기의 맥을 많이 짚어주셨던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게 우리 신수경 사무국장님 저 소개하실 때 농업인이 아니라 저는 농업인이 아니라 이제 교육인으로서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는 굉장한 시야의 확장이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평생교육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어린아이부터 70대, 80대 그 성인들까지 많이 지도를 해봤는데요. 이분들이 이제 농업에 관련된 분들이 아니더라도 이 모든 이 농업 기반이나 이런 것들은 실은 저희 삶과 너무너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든 다 이런 정보와 그리고 이런 어떤 인문학적인 사고와 이런 것들을 갖출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내용들도 시민교육의 차원으로도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미 이제 각각의 공동체에서 특히 사회적 그 경제를 이제 추구하시는 이런 단체들에서는 굉장히 많이 이미 진행을 하셨을 건데 아무래도 저희가 전 사회적 이슈로 모든 교육 내용에 이게 학교 안이든 학교 밖이든 평생교육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이 농업에 대한 가치 그리고 그 농업을 하고 계시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인식도 이런 것들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우리가 소비자로서의 우리의 어떤 위상이나 이런 것들 선택지 여러 가지가 지금 연결이 돼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교육적으로 좀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 혹시 이런 것들을 좀 정책적으로, 그러니까 단순히 농업 정책이 아니라 일반 어떤 굉장히 그 범사회적인 차원으로서 농업과 생태, 환경 이런 것들을 교육할 수 있는 이런 정책적인 흐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특히 이제 프랑스의 사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을까 좀 의심이 좀 들었는데, 그런 것들이 혹시 있는지,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농업에 관계된 이해관계자들에게 대한 교육뿐만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에 대한 어떤 그런 차원의 교육이 어떻게 진행이 되면 좋을지 혹시 사례가 있으신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했습니다. 사례가 구체적으로 지금 뭐 제가 프랑스 사람은 아니고요.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는 것을 보면서 참 얘네들은 실천적이다라는 생각, 현장을 가서 겪게 한다라는 생각은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양봉 농장에 아이들이 가요. 그래서 벌들을 보고 꿀이 나오는 걸 보고 꿀을 먹어보고 또 와인 농장에 가서 포도를 밟아보고 나오는 걸 보고, 그리고 엄마 아빠 손을 잡고 아주 꼬맹이 뭐 한 유모차에서부터 시장을 가서 직접 사요. 그리고 제가 3살짜리 손자가 있는데 엄마랑 같이 빵을 만들어요. 그리고 당근도 썰어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먹거리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내가 직접 하고 그 생산자를 만나는 것들이 자연스러워지는 것들이 그냥 태어나서부터 자연스러운 거죠. 물론 안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점점 프랑스도 집에서 해먹는 것보다는 그냥 슈퍼마켓에서 돼 있는 샌드위치 사고 반조리 식품 사서 데워 먹고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만 그거에 대한 위기의식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만나는 접점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굉장히 공감한 게 제주로부터로 가입한 분들이 스토리텔링, 신뢰,
결국은 신뢰라고 생각해요. 신뢰가 구축이 되면은 그거를 배반하지 않아요. 그래서 소비자와 생산자들 간의 신뢰 그리고 경험치를 확대하는 부분들이 끊임없이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제도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소비자도 생산자도 같이 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연대가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저는 개개인의 목소리를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힘을 갖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평생교육원이든 어디든 이렇게 농촌, 먹거리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이게 지속 가능한 돼야 되는 이유, 아이들 내 미래, 아이들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장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답이 됐나요? 제가 자꾸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처음에 시작하려던 말하고 끝으로 가면서 하는 말이 막 달라져서 제가 놓친 게 있다면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좀 보태고 싶은데요. 제가 뭐 교육 전문가는 아닌데 경험이 좀 있어서, 우선 첫 번째 그러니까 정규 교육 과정은 아니지만요. 아시다시피 수많은 체험 사업들이 있거든요. 이거를 실제로 경험을 해보는 것만큼 좋은 건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대산에서 농촌 체험을 계속 하고 있고요. 전 10년 동안 그 결과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이 말씀 뭐냐면, 그러니까 그런 수많은 체험 사업들이 이게 뭐 대산에서도 진행을 하는 것이 있고, 로컬 푸드나 그런 데서 진행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아쉽게 전달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그거 전달하는 것만 하더라도 오히려 잘 할 수 있고, 사실은 저는 평생교육보다는 이 초중고 교육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관련해서 농식품부에서 이제 식생활 교육 지원법이라는 걸 통과를 시켜서 학교 정규 과정 내에서도 실제로 이제 그런 교육도 가능하게 하고, 그것과 연계해서 뭐 그 과외 간식 활성화나 하려고 했는데, 이 교육 과정이 엄청 뻑뻑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그 초, 중, 고등학교의 교육 과정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정규 교과 내에 농업의 중요성, 다양성, 가치를 알리는 것을 넣고자 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성인들의 교육도 중요하지만 초중고 교육도 중요한데, 초중고 교육의 농업의 가치를 알릴 수 있는 형태로 가기 위해서는 분명히 이 교육과정의 개편이 좀 필요하고, 그것은 사실은 교육계에서 좀 힘을 좀 많이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예. 이 대산 포럼이 첫 회잖아요. 근데 저는 많이는 아닌데 이런 비슷한 모임들을 가면 제가 아까 선생님 질문 들으면서 기시감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모든 토론에서 농업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꼭 교육 얘기가 나오고요, 정책 얘기가 나오고, 제도로 들어가야 되고, 예, 생협에서 먹거리가 이렇게 중요한데 이렇게 나와요. 지금 딱 그 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예, 근데 제가 제가 거기에 대한 답을 드리고 싶은 건 아니고요. 제가 대산 포럼이 너무 진심이고, 정말 잘 됐으면 좋겠고, 그 마음이 전달됐으면 좋겠어서 드린 말씀인데요. 여기서 끝나면 그냥 어디랑 비슷한 대산 포럼일 것 같고, 그냥 먹거리가 중요한 포럼일 것 같고요. 근데 그래서 제가 사무국장님한테 뭐 누구든지 좋은데, 우리가 이런 얘기들 그잖아요. 이게 시간부터 해서 되게 진심인 분들이 모였으니 요거에 대해서, 요거를 왜 이런 얘기들이 매번 나오면서 이게 극복이 안 되는지, 제도의 문제인지, 우리의 대통령의 문제인지, 농림부 장관이 문제인지, 아니면 교육부가 고인물인 건지, 그잖아요. 원래 우리나라 사람들은 안 되는 건지, 그잖아요. 아니 저는 이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안 된다라고 여기서 답이 내리면 여기에서 고민 안 해도 되잖아요. 이제부터 그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해서 이게 만족해서 돌아가서, 그래, 교육이 중요하지. 이게 쟤들이 열심히 하면 돼요, 선생님들. 이게 저는 그렇게 해서 평생 안면한다고 보는 거예요. 누가 새로운 대통령이 나와서 교육제도에 짜가지고 농업과 관련된 데가 여기서 빡시게 돌리고, 그저 벌통 무조건 1년에 한 번씩 가게 만들고, 그러면 사람들이 개가천선해서 우리나라 농업이 활활 불타오를 거야.
그렇게 다 생각하면 저는 큰 의미가 없다라고 봐서 예, 뭐 또 다른 분이든지 그 질문에 대해서 조금 다른 결의 얘기들을 제가 좋아하는 김정수 선생님이 한마디 해주시면 부탁드립니다. 드릴 말씀 없는데 일단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제도는 항상 그 국민들이나 현장에서 이런 제도가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제도가 하나 바뀌려면 큰 제도일수록 더 어렵죠. 수많은 관계자들이 관계하면서 안 바뀌거나 이상한 방향으로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죠. 귤이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고. 예, 그런 일들을 전 개인적으로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는 바꿔야 된다라고 계속 누군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누군가 이야기를 할 때 그 근거가 되는 게 하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한 것처럼 많은 필요성, 또 하나는 사례들이에요. 이 사례들. 숫자는 많지 않겠지만 제도도 없는데 누군가 이런 걸 했더니 이런 좋은 일이 생기더라. 이런 거를 흉내내서 많이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사실은 대체로 그 사례들이 없진 않을 텐데 거기 그 사례를 세밀하게 이해하는 데 좀 인색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너무 쉽게 바뀔 거라고 생각하기도 하죠. 뭐 저도 답은 없는데 사례를 그럼 어떻게 늘릴 것이냐가 문제인데 이런 얘기 가끔 듣습니다. 농촌에 어디 가서 이야기하면 사회적 농업 같은 것도 아 박사님 다 좋은데 이거 너무 힘든데 어느 세월에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변할까요? 뭐 이런 얘기잖아요. 저 잘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변하는 거 셋 중에 하나거든요. 100명 있으면 제가 보기에 아무리 좋은 걸 갖다 줘도 90명은 안 바뀌어요. 한 10명 정도가 좀 변하는데 10명 중에 1명 정도는 갑자기 헷가닥 개종을 하듯이 바로 이거하고 인생을 걸고 바뀌는 사람이 있고요. 바뀌는 사람 10명 중에 9명은 제가 보기엔 그렇게 확 바뀌진 않고 누군가가 꾸준히 하고 있으면 슬슬 보다가 슬그머니 같이 끼어듭니다. 뭐라고 해야 될까? 물드는 거죠. 저는 현장에서는 뚝심을 가지고 사례를 누군가 계속 실천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물들게 하고 그런 사례들이 조금씩 늘어났을 때 저를 포함해서 말빨이나 하고 글이나 좀 쓰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사람들을 묶어가지고 제도를 만듭시다라고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돼야 된다. 뭐 이전 너무나 금 선생님 기대하지 않은 평이한 답변을 드립니다. 제가 자꾸 나서면 안 되지만 잠깐만 제가 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굉장히 의미 있고 저도 김정석 박사님 그 말씀에 공감하는데 그게 우리가 있어요. 시스템이 식유법이죠. 2009년에 제정한. 하지만 껍데기만 있지 않습니까? 그게 2005년에 일본이 식유법을 제정했어요. 그래서 제가 일본 문부성에 직접 취재를 가서 다큐멘터리를 만든 적이 있는데 거기는 교육부 취재를 갔더니요. 걔들은 지덕체가 일본 교육의 기둥으로 그림까지 3개가 그려져 있는데 그 토대를 식육으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매뉴얼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밥상 받을 때 이따다키마스 하면은 잘 받겠습니다. 근데 그 잘 받겠습니다가 앞에 있는 시금치도 멸치도 원래는 하나의 생명이었다. 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너희들의 생명을 잘 받겠다. 이거를 매뉴얼에 의해서 학교에서 가르쳐요. 그것들을 지금까지 계속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편의점 로선보다 로컬푸드 매장이 많은 것도 그 중에 하나의 이유라고 보거든요. 우리 제도를 그 후에 5년 있다 따라 한 거예요. 그 식생활 만들었지 않습니까? 법도. 하지만 돌아가지가 잘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김정숙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또 여기 오신 분들 그런 분들 많으시니까 결국 민간에서 스며들도록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해야지 이 문제가 대한민국의 무슨 담론처럼 가기에는 참 요원한 일이기 때문에 이런 활동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깐만요. 마이크 좀 드릴게요. 본인 소개 간단하게 해주시고, 네, 좋은 사례를 지금 말씀해 주시겠다는 거죠. 네. 그냥 앉으셔도 되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천안에 있는 효동 목장을 운영하고 있는 이선혜입니다. 저는 여기 목장도 운영하면서도요, 학교 텃밭 명예교사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충남교육청에서는 한 11년 동안 텃밭 명예교사 그걸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그 연초에
텃밭 명예교사를 선발해서 1년 동안 이렇게 채소를 심고 그리고 그 관리도 하고 나중에 그것을 수확을 해서 만들어 먹는 체험까지 다 하는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농업농촌의 가치를 많이 알려주고 있거든요. 저희 충남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그런 이제 그 학교에서 학교 텃밭 정원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잘된 사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이 포럼을 시작하면서 다른 데 가서 늘 듣는 얘기,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말씀해 주세요. 이 얘기를 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김정현 선생님이 멀리서 오셨으니까 이제 이 질문을 안 하면 조금 아쉬울 것 같은 분이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실 김정현 대표님뿐만 아니라 이거는 또 다른 분들께서도 이야기를 함께 나눠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 가액 같은 경우에 이제 후계농이 겪는 갈등에 대해서 그걸 제도적으로 이제 방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좋은 사례를 보여주셨는데 사실 우리나라 청년농의 현실이 지금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농에 아주 좋지 않은 사례들이 어떻게 이제 농촌 사회, 그러니까 농촌 주민의 어떤 텃세로 또 비춰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떤 설명을 해야 될지, 어떤 방법이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해주신 분이 계시거든요. 어느 분이시죠? 네, 젊은 분이네요. 청년이 청년 이야기를 하는 건데,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사위크 김지영 기자고요. 주로 식품 유통을 다루고 있고 대상과 연으로 이제 농의 가치를 언론으로 좀 알리려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청년들이 농촌을 진입하는 거에 있어서 보통은 후계농의 형식으로 이어지지만 이제 국가에서도 그렇고 청년들이 사실은 도시에 집중된 게 문제잖아요. 청년 인구들이 농촌으로 가야 되는 건데 사실은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 뭔가 주민들에게서 조금 고립되거나 또는 청년들이 뭐 경제적인 원인이든 복합적으로 조금 다시 도시로 돌아오거나 그런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액같이 프랑스에서는 이제 가족 간의 갈등마저 제도적으로 이제 방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가족이 아니라 지역 사회와 연고가 없는 이제 청년 인구들이 겪는 소위 텃세라고 말하는 그걸 방지하는 방법은 있을지가 조금 고민입니다. 네. 올 연수단이 본 그 아까 발표한 페르메소 같은 에소 마게샤 같은 실험 단계를 거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지역 안에서 이제 이미 가액이 설립이 돼 있거나 아니면은 새로 진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여럿이 그 농장을 거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 사람들이 결국은 나는 농민이 돼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했을 때 그 교육 시스템, 연계가 돼 있는 교육 시스템, 시반이나 아데아 같이 제가 소개시켰던 이런 부분들에서 새로운 진입농들의 어떠한 절차와 도움과 지원을 받아서 정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체계적인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로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미 기존에 가액으로 설립이 돼 있는데 이 농가가 지금 2명의 가액이 2개의 농가가 연대돼서 일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이제 한 15년 뒤에 은퇴를 해요. 프랑스는 은퇴를 합니다. 농업인도. 그게 그들의 최종 목표예요. 연금 받아서 노는 거. 그래서 15년 뒤에 내가 은퇴를 하려면 내가 갖고 있는 지분을 누군가가 인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그렇게 진입농에 대한 소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진입농가 다시 한 1년 정도 같이 일을 하면서 이 사람하고 나하고 우리하고 생산에 관한 철학이 같은지 일하는 방식이 같은지 함께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자기들끼리 토론하고 시도를 해서 서로가 괜찮다, 우리 같이 일해도 되겠다, 그러면 새로운 가액의 이론으로 받아들이는 절차를 밟습니다. 이때 큐마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처음에 들어왔는데 거기는 농지가 1헥타, 2헥타가 아니라 20헥타, 30헥타, 60헥타짜리예요. 그럼 농지에 대한 부담이 있는데 그거를 다 들고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인지 30대, 40대 사람이. 그러면 이 사람이 가액으로 들어가면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개인으로 뭔가를 할 때보다 훨씬 조건들이 완화가 됩니다.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농가는 어떤 노력들을 하냐면 자기들이 갖고 있는 자산들을, 농기계가 하는 재산들을 다 큐마에다 넣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자기들 기본 자산이 분리가 되지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가액은 가액대로, 큐마는 큐마대로 다시 자신의 지분을 나눠서 부담하게 되니까 두 군데의 대출을 다시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큐마와 가액이 공존해서 청년 진입 농들의 그 진입 장벽을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네, 굉장히 부러운 시스템인데요. 그리고 이거는 왜 중요하냐면 휴가를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책임 부담을 경감할 수 있고, 혼자 오리를 100마리를 키워요. 걔들 맨날 먹이 줘야 되잖아요. 365일 농장을 떠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셋이 해요. 그럼 한 사람은 일주일, 2주일, 1년에 휴가를 갈 수가 있습니다. 주말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순번대로 돌아가면 되니까. 그리고 혼자가 아니에요. 그런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 때문에 나라에서도 적극적으로 세제 혜택이나 대출 여건 완화 같은 정책적인 지원을 해주는 거거든요. 네. 저기 네. 1분만. 네. 네. 제가 그 프랑스를 보면서 이렇게 되게 중요하게 봤던 부분은 뭐냐면요. 우리는 뭐 어떤 한 개의 조직이 귀농과 관련된 귀농귀촌 지원센터가 있지만 청년과 관련된 부분들을 풀 때 고민하는 단위가 지역사회 전체가 아니거나 뭐 이제 고민하는 연구자들이 있고 뭐 따로 있겠지만 뭐 정부 뭐 농림부 중에서 그런 파트가 있기도 하고 뭐 그다음에 농어촌공사에 있는 뭐 담당자 농지 임대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느낀 거는 그 지역마다 시민사회든지 아니면 지자체든지 농민조직이 원래 기본적으로 이렇게 모여서 새로운 신규 농업인이 들어오는 되게 다양한 루트들을 논의하는 게 의뢰이 당연한 거인 거죠. 그러니까 그게 좀 다른 거죠. 우리는 이렇게 되게 파편화돼 있고 뭐 그죠, 아니 뭐 꿈앤들 같은 뭐 그죠,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뭐 되게 생태적인 뭐 그다음에 뭐 승계농들은 예를 들면 청창농 쪽으로 가고 뭐 이렇게 다 각계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딘가 이렇게 모여서 이게 지역 전체, 그리고 그 에소나 이렇게 교육하는 프로그램도 지역의 로컬 푸드와 전체 생산량과 관련해서 특정한 작물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어떤 촘촘하고 어떤 시스템화된 거에서 우리 모두가 새로운 신규 청년농을 환대하고 교육해서 잘 정착하도록 해야 돼, 이거죠. 이러면 사실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터스나 이런 부분들은 상상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향들을 좀 그렇게 가져간다라고 하면 프랑스도 실제로 청년들을 들이는 데 있어서 농민단체, 우리나라 같은 전농 같은 단체 되게 트랙터 몰고 파리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 좋겠어요. 파리도 막 가고 그저 트랙터 되게 좋으니까 막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뭐를 주냐면 이 지역에서 그 씨밤이나 그저 에소를 맡겨요. 그 농민 조직들한테. 그러니까 이게 그게 그러니까 특수성이든지 전문성이든지 어떤 자기 역할들을 존중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전농은 되게 전농을 욕하는 게 아니라 전농도 이런 어떤 지역 사회와 중앙 정부와 어떤 그런 역할들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런 어떤 자기 역할들, 지역 사회에서 어떤 자기 역할들과 중앙 정부와의 관계, 트랙터 몰고 서울 가는 관계,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고민하고 이걸 지자체가 결합하고 시민사회가 결합하고 뭐 이런 상상들이 실제 우리의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보태십시오. 금창룡 선생님 말씀하신 걸 좀 더 보태자면 일단 아까 하나는 텃세라는 건 사실 말하기가 좀 힘든 거죠. 텃세가 실제로 어느 동네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텃세 아닌데 텃세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일반화시키기는 어렵고 분명한 건 그거죠. 지금 농촌에 농사 들어와서 농사 짓겠다면서 진입하려는 청년이 또는 막 들어온 청년이 우리는 굉장히 다양할 거라고 가정을 해야 됩니다. 아, 난 논농사 한 20만 평에서 그럭저럭 20만 평이면 아마 한 몇 억 벌 겁니다. 그죠? 한 2만 평 하면 한 5천만 원 소득 나올 테니까 20만 평 하면 5억 벌 겁니다. 이런 꿈을 갖고 오는 청년도 있을 수 있고 아유 뭐 땅을 그렇게 많이 사기는 어려우니 나는 스마트팜에서 일할 거야. 이런 청년이 있고요. 또는 아유 나는 뭐 자본도 없고 그러니까 농사 조금 해서 뭐 1년에 한 1,000만 원 벌고 그 가정 생활 안 되니까 다른 일도 좀 하면서 뭐 이럴까 나는 생태적으로 살 거야. 이런 청년부터 해서 뭐 그런 거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시골에 와보고 싶어. 굉장히 다양한 청년들이 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는 그 모든 취향을 다 맞춰줄 수는 없지만 그럭저럭 좀 다양하게 경로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솔직히 우리는 너무 한쪽에 쏠려 있어요. 너무 쏠려 있어요. 한쪽에. 대규모 대농으로 진입하는 청년이나 스마트팜에 쏠려 있다는 거죠. 아니 경마장에 가면 1번 말, 2번 말, 3번 말부터 6번 말까지 다 말이 뛰는데 할 수 있으면 1, 2, 3, 4번 한 4종류 말에 돈을 걸면 좋지 왜 1번 말에만 돈 걸었다가 걔가 절른 말이면 어떡하려고. 정책이 그런 면에서 좀 다양하지 못하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통시적으로 다양하지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청년농이 그럭저럭 자영농으로 살아가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준비와 시간이 필요합니다. 도대체 농촌이 뭐야? 이런 걸 아는 것부터 시작해서 농사 일을 기본적으로 배우는 것,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수지 타산을 맞출 때까지 뭐가 필요하고 자본이 필요하고 동네 사람들하고 관계를 잘 유지해야 모든 게 돌아갈 텐데 이 경로가 쭉 있는데 대체로 뭐 경로에 맞춰서 주려면 도움을 줘야 되는데 다 파편화되어 있거나 앞단이 없어요. 이미 농사 시작한 청년이라고 간주하고 그때부터 뭐 해주려고 하거나 이런 식으로 앞뒤로 촘촘한 다양성이 없고 옆으로 청년의 유형별로 다양성이 없고 이거는 분명히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크게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기 마무리하라고 저기서 보내셨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페르무데소 청년들에게 위험수 부담을 적게 하고 최소한 자기들이 1년에서 5년까지 3년까지 실험 농장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좀 더 보다 제도적으로 지원이 되면 스마트팜에 갑자기 몇 억 대출받아서 했다가 안 돼서 희망이 꺾이거나 채무자가 되는 이런 일들을 좀 더 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많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제 눈앞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피곤한 표정이 네, 역력해 보이는 분이 조금 있습니다. 자, 이제 긴 여정의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 이유진 이사님이 한 말씀 해주시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 이제 지역의 사례에서 조금은 이렇게 나왔던 얘기가 완주가 조금은 종합적인 약간 사례가 될 수 있어서 잠깐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완주가 이제 2010년경에 어떤 정책의 수혜 대상을 고령농, 소농으로 보는 정책을 펼치는 게 이제 로컬푸드 운동이고 이게 지역 먹거리 계획 차원에서 실행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역의 생산과 소비를 순환하자는 정책을 아주 전면적으로 내세워서 좀 군정을 집중하는 일들을 펼쳤고 그 결과 이제 12개에 달하는 로컬푸드 직매장 그리고 완주는 학교급식 현물 공급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급식비에 군비 매칭을 하는 게 아니라 급식센터를 통해서 그만큼의 농산물로 지역 농산물을 공급하는 제도가 있어서 거의 이제 지역 농산물의 비중이 높아진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것들을 또 10년 넘게 하면서 이제 유지해야 되는 목적이 생긴 거예요. 그럼 이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아까 청년 농부들이 필요해집니다. 그래서 사실 완주는 어떤 이렇게 생산 기반, 그러니까 판매가 안정되어 있고 또 지역에서 소령농, 고농, 이렇게 소농들을 키우려는 정책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 귀농한 지가 얼마 안 되고 아직 좀 농사가 이제 좀 미흡한 청년이어도
그런 지원들을 통해서 조금 안착할 수 있는, 그리고 생산한 것을 바로 팔 수 있는 로컬푸드 시스템이 또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소비자 교육으로도 또 연결이 됩니다. 어쨌든 지속적으로 우리 로컬푸드를 소비해주는 소비자층이 있어야 되고, 이게 지역사회 분위기로 가야 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저희가 주목했던 건 학부모들한테 완주에 사는 게 왜 좋아요? 라고 했을 때 먹거리를 1번으로 뽑으십니다. 우리 아이들이 집에서보다 더 건강한 음식을 학교에서 먹고 있다라는 자부심. 그러니까 이제 완주군에서는 이거를 지켜내야 되는 특명,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 교육, 영양교사 교육, 학생들 교육을 또 꾸준히 해야 돼서 급식센터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속적인 확대를 하는 부분들이 조금 다 이제 연결되는 것 같고요. 어쨌든 지역에서 어떤 관점으로 어떤 거를 이제 집중해서 제대로 하느냐에 대한 것들이 좀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아니, 안 시켰으면 어쩔 뻔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 포럼 어떠셨나요? 네, 농 세상을 연결하다라는 주제로 처음으로 이제 재단에서는 포럼을 했는데요. 저도 이제 농이 지닌 가치와 힘에 대한 또 새로운 발견과 확장 이런 것들을 좀 하게 된 시간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러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곳이 주소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네, 광화문 교보빌딩은 주소가 아닙니다. 네, 종로 1이죠. 네, 종로구 종로 1입니다. 예전의 주소로 하면 종로구 종로 1가 1번지. 네. 아까 우리 이사장님께서 여기 의미 있는 곳이라고 했는데 또 그러한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대한민국 서울 도심의 한복판에서 이렇게 긴 시간 농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에게 전한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우리 도시민이 농업 농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한 10명 중에 뭐 3명 정도는 아예 관심이 없다고 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재단이 34년간 열심히 이 농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는데도 아직 우리가 아직 더 노력해야겠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단은 여러분과 함께 이 농의 가치를 계속 전하고 또 계속 연결해 나가는 그런 일을 꾸준히 하겠습니다. 자, 여기 계신 여러분 같이 해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회 대산농촌 포럼을 마치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저기 한마디만 더 해도 될까요? 제가 프랑스 친구, 축산에서 40년을 일한 친구와 같이 일을 하는데 그 친구가 대한민국에 대산농촌재단이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부러움을 늘 표시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산농촌재단이 존재하는 대한민국은 농에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